안녕하세요. 금요일의 과학터치 온라인 강연을 찾아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광주 중흥초의 이경학입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요. 해양 환경 시뮬레이션이라는 주제로 공주대학교 장유순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해양 환경 시뮬레이션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예. 강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장유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을 해양학자들이 어떻게 연구하는지에 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해양학, 해양과학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해양 관측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양학자들이 연구하는 그런 방법에 관해서 잠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금요일의 과학터치 실시간 강연에서는요, 두 가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수 질문 이벤트입니다.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중 우수 질문 참여자에게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돌발 퀴즈 이벤트입니다. 강연 중간에 돌발 퀴즈가 나갈 예정인데요. 이 퀴즈에 제일 먼저 답을 올려주신 분께도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공주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에서 해양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장유순 교수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해양 환경 시뮬레이션이라는 주제로 한번 우리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해양과학이란 무엇인가, 해양학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잠깐 간단히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우리 해양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해양 환경이 있습니다. 수온, 염분, 해류, 그다음에 우리 파도 치는 파랑, 그다음에 하루에 2번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밀물썰물이라고 하죠. 조석에 관해서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해양 환경을 우리가 잘 모사하고 잘 연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관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측에 관해서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주제로 오늘의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컴퓨터로 해양 환경을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방법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해양학, 해양과학을 배우는 이유에 관해서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양학이란 무엇인가? 해양학도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 물리학을 전공을 하고 있지만 일단 우리 해양학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학이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학생들이 있나요? 많은 학생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양학은 영어로 오셔너그래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셔너그래피는요,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션은 보시는 것처럼 마린 인바이러먼트다. 우리 그냥 바다 환경이라는 얘기예요. 바다 환경이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래피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채널도 있고요. 우리 지도를 그리는 학문들, 이런 걸 뭘까요? 지리학이라고 하죠. 지리학은 지오그래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션 그래피도 이 그래피라는 뜻이 어떤 것을 디스크립티브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모사한다,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양과학, 해양학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바다의 환경을 디스크립티브하는 사이언스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션을 그래피하는 학문이다. 이게 해양과학이다,
해양학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양학에서 어떠한 요소들을 그려낼까요? 해양학자들이. 자, 저 같은 경우는 물리 해양학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피지컬 오셔너그래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물리 해양학을 공부하는 첫 번째 개론서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리 해양학은 무엇인가? 첫 번째, 디스크립션이다. 뭐 오셔너그래피의 그래피랑 똑같은 뜻이에요. 디스크립션인데 뭐를 디스크립션 하냐? temperature, 그러니까 수온이죠. 그다음에 salinity, 염분입니다. 그다음에 density, 밀도입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수온, 염분, 밀도는 아마 학교에서 다 배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바다에서의 수온과 염분과 밀도 분포 같은 것들을 잘 디스크립션하는 학문이 물리해양학, 해양학이다. 그다음에 바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끊임없이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study of water movement예요. 그죠? 바다가 움직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도가 치는 파랑이라든지 조석 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끊임없이 일정한 방향으로 바다가 움직이는 해류 등에 관해서도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이 Physical Oceanography, 해양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은 잠깐 뭐 얘기를 못할 것 같긴 하지만 해양과 대기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대부분의 해류가 많이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해양과 대기의 상호작용 같은 것들도 우리 해양학에서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해수 중에 빛의 통과, 그다음에 해수 중에 음속의 통과 같은 그런 내용들도 우리 물리 해양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그리는 그런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물리해양학자들이 그리는 수온과 염분과 해류와 조석과 파랑이 어떻게 그려지는가 대표적인 예만 간단히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이에요. 무엇을 그리냐? 수온을 그립니다. 자, 왼쪽 그래프는요, 우리 전지구 표층 수온 분포도입니다. 해양학자들이 여러 가지 관측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평균적인 전지구 바다의 온도 분포를 그려놨어요. 뭐 우리가 많이 교과서에서 보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몇십 년 동안 축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어디가 가장 따뜻한가요? 그렇죠. 적도 해역이 많이 따뜻해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가장 많이 효율적으로 받는 적도 해역의 온도가 30도가 넘는 그런 해역들도 있습니다. 근데 같은 적도를 봐도요,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을 보면 어디가 더 따뜻해요? 그렇죠. 서태평양이 더 따뜻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쪽 근처에서는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끊임없이 붑니다. 이런 걸 우리는 그렇죠. 무역풍이라고 배웠어요. 무역풍에 의해 가지고 해류가 여러 가지 다이나믹스, 역학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데, 하여튼 간단히 설명하면 무역풍에 의해서 쫙 잘 끌려와서 서쪽으로 따뜻한 해수가 많이 모입니다. 자, 그래서 서태평양이 더 이렇게 온도가 높다라는 걸 아주 뚜렷이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북극, 남극 방향으로 갈수록 당연히 차가워지죠. 차가워졌는데 온도를 봤더니 0도보다 밑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자, 오른쪽 스케일 바를 보시면 0도까지 있는데 밑에 뾰족하죠? 뾰족하다라는 얘기는 0도보다 밑에 있는 온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바다에는 염분이 있기 때문에 0도에서 물이 얼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1점 몇 도 같이 북극이나 남극해에서 아주 차가운 물들도 물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왼쪽 그림이 전 지구였고요. 오른쪽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 해역을 조금 더 확대해서 자세히 그린 겁니다. 우리나라 보시면 우리나라 바다가 저 정도의 평균 온도를 분포를 보이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당연히 밑에 저위도 지역이 온도가 높고 점점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동해 같은 경우에는 위도에 평행하게 이렇게 등온선이 분포를 하지만 이 서해, 이 황해죠. 황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좀 복잡한 형태를 보이는 것도 알 수 있고, 전체적으로 남서쪽에서 북서쪽으로, 북동쪽으로 이렇게 등온선이 좀 치우쳐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비슷한 걸로 염분이 있습니다. 셀리니티 분포예요. 이것도 해양학자들이 수많은 관측을 통해 가지고 전지구 표층 평균 염분을 구해놨습니다. 보시면 태평양과 대서양이 있죠. 어느 게 더 염분이 높나요?
여러분 염분의 정의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해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염류의 양, 그렇죠? 해수에 1kg에 포함되어 있는 염류의 그람 수를 나타내는 게 염분인데, 자 대서양을 같은 걸 살펴보시면요, 태평양보다 염분이 훨씬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서양 바닷물이 태평양 바닷물보다 조금 더 짜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대서양이 태평양보다 많이 건조해요. 비가 덜 옵니다. 그런 어떤 지리적인 그런 차이 때문에 이렇게 염분의 분포가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고, 태평양을 봐도 자, 이 적도 태평양보다 약 30도, 남이 30도 이런 쪽이 염분이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왜 그렇죠? 그렇죠. 태평양 적도에는 비가 많이 와요. 표층에 비가 많이 오니까 이 염분을 포함하지 않는 그런 담수가 많이 표층으로 오게 돼가지고 염분이 상대적으로 낮고, 위도 30도, 마이너스 30도 이런 지역에서는 특별히 고압대가 존재를 합니다. 고압대가 존재를 하면 건조해지기 때문에 염분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포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근처예요. 우리나라 근처를 보면 와, 동해랑 황해는 완전히 다른 걸 알 수 있죠. 이 황해 같은 경우에는 표층 염분이 아주 낮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그렇죠. 많은 양의 우리나라에서도 강물이 서해안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많은 담수들이 이 서해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황해로 들어오기 때문에 염분 분포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바다지만 우리나라 동해안이랑 이 황해랑은 완전 물리적 성질이 다른 바다예요. 자, 그다음에 염분 분포를 보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서쪽에서 이렇게 북동쪽으로 이렇게 염분이 쭉 올라가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해류의 어떤 해류라는 그 세 번째 테마입니다. 해류라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첫 번째 아주 큰 사진인데요. 이거는 전지구 해류예요.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태평양을 먼저 봅시다. 태평양의 북적도 해류 보이죠? 자, 적도 약간 북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그런 북적도 해류가 있고요. 이것이 우리나라 쪽으로 쫙 올라오면서 쿠로시루 해류가 됩니다. 그다음에 북태평양 해류,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해류처럼 해서 이렇게 큰 순환을 이루는 이런 걸 이제 환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해류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남반구도 마찬가지고요. 대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적도 해류, 멕시코 만류, 북대서양 해류, 카나리아 해류처럼 아주 다양한 해류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류를 조금 줌해서 볼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최근에 발간된 겁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라는 해양 연구하고 관측하는 기관이랑 국내의 많은 해양학자,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들을 새롭게 그려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게 쿠로시오 해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서태평양으로부터 이렇게 고온, 온도가 높고 염분이 높은 그런 물덩어리를 계속 우리나라 쪽으로 수송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동해로 들어와서 동안 난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북한으로부터 내려오는 북한 한류랑 만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황해에서는 황해 난류 형태로 점점점점 되어 있죠. 이게 항상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간헐적으로 황해 난류로 이렇게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밖에도 서해 연안류, 중국 연안류, 연해주 한류 등등 많은 해류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다 해양학자들이 관측이나 수치 모델링 같은 기법을 이용해서 수십 년간 연구를 해서 나온 그런 잘 그려진 그런 부산물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돌발 퀴즈가 나왔네요. 자,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에 따뜻하고 염분이 높은 해수를 전달해주는 해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아시는 학생들, 기억나는 학생들은 정답을 남겨주시면 제가 강의 마무리에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온, 염분, 해류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해양 현상 중에서 타이드, 조석 현상이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저희 선배 교수님께서 화성에서 제부도를 바라보고 찍으신 사진이에요. 자, 보시면은 저쪽 섬 제부도가 보이는데 그쪽을 가기 위해서 차량들이 잘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6시간 후에 같이 찍으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다리가 다 없어졌죠. 자, 이게 밀물이 쫙 들어와 가지고 해수면이 높아져 가지고 이제 이 다리가 잠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뭐냐? 이 조석 현상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그려봤어요. 이거 그냥 뭐 컴퓨터로 되게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2012년에 한 달 동안 인천에서 조위 변화를 그려봤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패턴이 아주 규칙적이죠. 그죠? 그래서 2012년 9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해수면이 높아졌을 때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900cm 정도 되네요. 와, 900cm 거의 9m 정도 됩니다. 9m면 엄청 높죠. 자, 우리나라 인천항은 최대 해수면이 높아졌을 때가 9m. 그죠? 거의 0m에서 9m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한 10일, 12일 정도 되면 조차가 좀 작아지고 그 다음에 다시 조차가 커지고 조차가 작아지고 커지는 이런 규칙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지역이 우리나라 이 서해안이에요. 서해안은 이렇게 크게 조차가 크기 때문에 넓은 갯벌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해수면의 변동 같은 것들도 관측을 통해 가지고 잘 해양학자들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한 달 자료인데요. 하루 자료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것도 뭐 제가 최근에 그린 건데 2022년 8월 12일 자료네요. 아까 저 빨간색 그림이 인천항입니다. 인천항 보시면은 자, 하루에 2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도 거의 9m 정도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H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하이타이드, 제일 높았던 그런 만조 시간이고요. L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로우 타이드, 제일 낮았던 하루 중에서 2번 낮은데 그런 간조 시간입니다. 그래서 만조, 간조, 만조, 간조. 자, 이렇게 하루에 2번 해수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모든 지역에서 해수면이 똑같은 패턴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자, 파란색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는 군산항이에요. 자, 서해안에서 인천보다 약간 밑에 있는 자, 군산항 같은 경우에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폭이 한 8m 조금 안 되네요. 자, 그다음에 만조가 나타나는 시간이 제일 처음 H가 나타나는 시간이 인천보다 조금 빠르죠. 조금 빨리 만조가 나타납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목포항을 보세요. 목포항 남서쪽에 있는 목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오르락 내리락 2번 하는데 약 5m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5m 정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반복하는데 올라가는 시간이 조금 더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수면이 서해안에서 해수면이 하루에 2번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높아지는 시간이 목포에서 제일 먼저 높아지고 그 다음에 한두 시간 있다가 군산, 그 다음에 한두 시간 있다가 인천.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이 조석 현상도 이 지역마다 매우 다른 건 알 수 있습니다. 더 신기한 건요. 자, 밑에 보시면 동해가 있죠. 동해. 동해는 거의 그래프가 플랫해요. 이게 평평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동해는 하루 동안에 이 조석 변동이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주 조차가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인천항이랑 거의 비슷한 위도에 있거든요. 비슷한 위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수면 변동이 매우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잘 플롯하고 그리고 나서 이건 왜 그럴까? 이런 걸 물리적으로 설명하고 고민하는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타이드, 조석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웨이브라는 게 있는데요. 웨이브는 뭐 우리가 이제 바다에 나가면 파도 친다 뭐 이런 겁니다. 뭐 아주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왼쪽 그림은 아주 아름다운 바다예요. 제가 한참 됐네요. 2006년 6월 달에 태평양에 관측선을 가지고 관측선을 타서 관측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정확히 적도예요, 저게. 적도에서 그냥 태평양 바다를 찍은 겁니다. 적도는 적도 무풍대라고 하잖아요. 바람이 많이 안 불기 때문에 매우 잔잔해요. 물론 가끔 뭐 바람이 불 때도 많이 있지만 하여튼 그런 잔잔한 바다를 제가 그때
핸드폰이 없었네요. 핸드폰이 없고 그냥 조그만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소장한 그런 사진이에요. 정확히 적도에서 태평양을 찍은 거고, 자 오른쪽 사진은요 한 2달 후에 뭐 태평양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동해 울릉도 독도 근처를 또 관측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 바다를 찍은 사진이에요. 엄청나게 파도가 높아가지고 배멀미로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 당시 또 디카로 디지털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은 건데, 자 이렇게 파도가 높아가지고 관측을 수행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피양하러 가던 길입니다. 자 그때 뭐 거의 1박 2일 동안 뭐 멀미를 하면서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이 해양학자들이 이 바다의 어떤 수온 분포, 염분 분포, 그다음에 해류 분포, 조석이나 파랑 같은 것들을 잘 확인하기 위해서 관측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해양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게 관측입니다. 해양의 관측 자료가 없으면요, 우리는 해양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해양 관측에 관해서 짧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양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요소를 그리는데 일단 온도를 그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온도를 관측하기 위해서 거의 최초로 이제 디자인된 그런 이 관측 기계가 난센 채숙입니다. 난센이라는 탐험가이자 이 해양학자예요. 난센이라는 사람이 이 채숙계를 발명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해양의 표층에 온도를 재기 위해서는 직접 물을 떴어요. 그 다음에 뭐 10m층, 20m층, 30m층으로 물의 온도를 재기 위해서는 거기다 로프를 매달아 가지고 체스통을 이렇게 하나, 두 개 이렇게 연속적으로 답니다. 그래서 그때 딱 수심이 되면은 뚜껑이 딱 닫혀 가지고 그때 물을 뜨고, 그다음에 20m 뭐 예를 들어서 20m의 물을 뜨고, 그다음에 뭐 50m면 50m의 물을 딱 직접 떠 가지고 물을 채수하는 거죠. 그래서 채수해서 그 안에 온도계를 꽂아 가지고 온도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겠죠. 그래서 전 지구 바다에 이 3차원적인 표층뿐만이 아니라 10m, 20m 3차원적인 그런 수온 분포를 알기 위해서 수많은 채수 활동을 했어야 됐습니다. 자, 이 다음에 우리가 주로 썼던 또 관측 기계가, 여러분들 뭐 생소하실 수 있지만 XBT라는 관측 기계가 있어요. 영어로는 Expandable Seismography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배에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배에 설치를 해가지고 버튼을 딱 누르면요, 이렇게 포탄 투하하듯이 쭉 이렇게 바다로 쭉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로 연구선 말고요, 그냥 우리 컨테이너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컨테이너선이 있죠. 상업용 선박이나 비행기 같은 데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관측 기계를, XBT라는 관측 기계를 그냥 자유 낙하시킵니다. 여기는 깊이를 재는 센서도 없어요. 깊이를 재는 센서도 없어가지고 자유 낙하시키면은 시간에 따른 뭘 알까요? 깊이를 알 수 있어요. 깊이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가지고 단순하게 이쪽에서 수온 센서만 있어가지고 이 줄이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줄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쪽에 보시면 XBT 뭐 오토 라운처 해가지고 그 안에 데이터 로거 같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이거 안타깝게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닷속에 버리는 겁니다. 이거 해양 쓰레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하여튼 예전에는 자, 이런 일회용 수온 관측 기기를 이용해서 바다를 많이 관측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요, 수온, 염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측하냐 봤더니 CTD라는 기계로 관측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동영상이 이 CTD라는 그 관측을 연구선에서 쫙 바다로 투하시키는 거예요. C는 뭐의 약자냐면은 컨덕티버티의 약자고요. 자, 뭐 화면을 잠깐 보시면서 뭐 설명을 들으세요. 지금 이제 다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해양의 염분을 재기 위해서는요, 실제 염류량을 재지 않고 전기 전도도로 바꿔서 잽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많이, 전기가 잘 흐르는 해양은 염분이 높은 해양이에요. 그래서 C라는 이니셜을 땄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수온과 깊이를 재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자, 옆에 동그랗게 채수통 같은 것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 가운데 CTD가 있고요. 여전히 옆에 이렇게 물을 뜨는 채수통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난생 채수기처럼요. 10m, 20m, 30m에서 물을 채수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CTD는 연구소에서 내리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쭉 나옵니다. 지금 녹색으로 쫙 보이는 게 있죠? 이게 엽록소 양이네요. 클로로필 양이고 빨간색은 수온, 그다음에 심지어 산소량, 뭐 염분량 이런 것들도 다 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연구소에서 CTD를 내리고 이제 물을 채수했어요. 물을 채수해가지고 물을 직접 떠서 이제 관측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주로 해양화학 안에 어떤 무기물질이나 어떤 화학적인 성분이 들어 있는가라는 것을 실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물을 뜨는 또는 해양 생물 하시는 그런 박사님들. 그래서 어떤 플랑크톤이 있는지라는 것들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 직접 물을 뜨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CTD, 그래서 용존산소, 클로로필, 탁도 등의 관측 센서를 수온과 염분 외에 추가적으로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관측 기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해류입니다. 해류. 우리 해류 관측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수온 연무보다 힘든데 가장 힘든 관측 중에 하나입니다. 해류는 어떻게 관측할까? 내가 어느 지점에서 해류를 관측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해류가 북쪽으로 흐르는지 남쪽으로 흐르는지 관측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딱 연구선을 딱 정박시켜 놓고 거기에서 아주 깊게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와이어를 쫙 내리게 됩니다. 와이어를 내려서 그걸 고정시켜야 돼요. 고정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일 밑에 계류추라는 게 보이죠? 우리 이 선박을 바다에서 딱 고정시키려면 뭘 내려? 닻을 내려라 그러잖아요. 그 닻이랑 똑같은 겁니다. 앵카라고 하는데 아주 무거운 이 쇳덩어리 같은 걸 달아가지고 쫙 내립니다. 쫙 내려서 이게 선으로 쭉 연결을 해요. 연결해가지고 위에 보시면 글라스 플롯이라고 해서 부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공기가 차 있는 부위 같은 거를 중간중간 매달게 되면 위로 둥둥둥둥 떠가지고 선이 쫙 일렬로 쫙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수심에 저기 보시면 RCM이라고 써 있네요. 레코딩 커런트 미터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속계를 딱 달아요. 이 유속계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풍향풍속계랑 예전에 아날로그 방식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프로펠러가 있어가지고요. 프로펠러가 빨리 돌면은 유속이 세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나침판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방향을 잡아가지고 유향, 커런트가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를 다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해류를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관측을 하면은 이 데이터는 어디에 보관될까요? 자, 요즘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으로 바로 쏘기도 하는데 여기는 RCM2 커런트 미터 자체에 보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선이 다시 가가지고 이걸 회수를 해야 됩니다. 회수하는 작업이 상당히 어려워요. 밑에 아주 무거운 계류추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를 같이 들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근데 버리는 방법이 중간에 그 계류추 바로 위에 음향분리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한 주파수를 쏘면은 여기 음향이 이렇게 딱 이렇게 고리 형태로 딱 되어 있는데 분리장치가 자동으로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자동으로 풀리면서 위쪽으로 쭉 뜨게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유속계랑 이런 것들을 다 회수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실험실에 와가지고 그 지역의 해류를 분석을 해서 아까 보여드린 해류도 같은 것들도 같이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작업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위험하기 때문에 주로 한번 나갔으니까 아까 방금 소개드린 제 밑에 보시면 CTD 관측, 수온과 염분 같은 것들도 같이 관측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속을 관측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해양 관측의 역사 및 장단점에 관해서 잠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난생 채수기는 이제 생략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XBT 제일 처음에 나오죠. 아까 일회용으로 수온을 관측하는 XBT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XBT는 일회용으로 수온만 관측해요. 근데 우리는 염분도 알아야 되고 해류도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CTD라는 보다 정밀한 기계를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CTD는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되게 비싸요. 비싸고 CTD를 운영하려면 연구선이 쫙 출항을 같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많은 연구 인력과 뭐 기름 같은 것도 많이 우리가 필요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측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뭐 오늘 소개는 안 드렸는데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세틀라이트,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해수면을 쫙 한 번에 해수면 높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수면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공위성도 단점이 있어요. 구름이 꼈을 때는 관측이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표층만 관측할 수 있어요. 그죠? 나는 심층 해류를 좀 궁금해. 심층의 해류도를 한번 그려보고 싶어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인공위성을 관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관측 시스템이 무인 해양 관측 시스템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고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잠깐 동영상이랑 같이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에서 이렇게 연구선이 쫙 갑니다. 연구선이 이렇게 조그맣네요. 자, 이런 무인 해양 관측 시스템을 지금 떨어뜨렸어요. 자, 이런 게 아고플롯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협력해가지고 전 세계 해양 상태를 좀 잘 관측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고플롯은 자, 여기 자막을 보시면 자, 열기구처럼 바다를 쫙 떠다니게 돼요. 그래서 안에 있는 부력을 자동으로 이렇게 조절하게 됩니다. 부력을 조절해서 내가 쫙 가라앉게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미리 세팅해 놓은 보통 한 2km 정도까지, 요새는 뭐 3km, 4km까지 가라앉는 것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심층을 가라앉고 거기에서 이제 동력을 끕니다. 동력을 끄면 심층 해류를 따라서 자연적으로 떠다니게 돼요. 떠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잠수하게 되죠. 잠수한 상태에서. 자, 그래서 심층 해류를 따라서 잠수를 한 다음에 다시 올라옵니다. 부력을 조정해서 자동으로 올라오면서 수온과 염분을 관측하게 돼요. 자, 그래서 관측된 자료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인공위성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위성에서 데이터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연구실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의 해양의 수온, 염분을 잘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1세기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해양 관측 시스템인데 전 세계에 몇 개 있을까요? 자, 여기 자막에 나오네요. 한 3,000개 이상이 지금 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그래가지고 현재 해양을 조금 더 조밀하게 정확하게 해양학자들이 판단을 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시스템이 지금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고 시스템 말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글라이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드론 아시죠? 드론이 바다에도 있습니다. 바다 드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아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심층으로 내려간 다음에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어요. 그쪽에 해류를 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류를 관측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지역을 일부러 과학자들이 미리 세팅을 해놔서 그쪽을 따라가지고 수온, 염분, 해류를 관측할 수 있게 만든 해양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글라이더 시스템도 지금 아주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관측 시스템이 있으면 해양을 잘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관측에도 이렇게 한계가 존재를 해요.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목표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는 아주 보다 정확한 해양 상태를 재현을 하고 지금 최적의 해양이 어떤 상태인가, 그 다음에 앞으로 해양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걸 예측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렇죠, 해양 관측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해양 관측은 지금 아무리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실제 관측 자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드넓은 해양을 다 관측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관측 요소도 몇 개 국한되어 있습니다. 아까 CTD 하면 수온, 염분을 잰다고 그랬죠. 나는 다른 요소도 조금 더 많이 생산하고 싶은데 관측 자료가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수치 모델링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기 약간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수치 모델을 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가 역학 실험이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아까 해류를 배웠죠. 해류가 서쪽, 이 해안의 서쪽을 끼고 움직이는 해류가 동안을 끼고 움직이는 해류보다 훨씬 더 빨리 흐르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해양학자들이 왜 그럴까 궁금해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정을 세우죠. 지구자전 효과가 위도에 따라 달라져서 그러나? 아니면 뭐 수심이 바뀌어서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험을 하고 싶은데 우리는 이거는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런 원인을 찾기 위해서 수치 모델이다라는 걸 합니다. 이건 잠깐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해양을 보다 정확하게
그죠? 부족한 관측 자료를 메꾸기 위해 모델링을 하고 앞으로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치 모델링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이 지구과학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해양학은 지구과학의 커다란 학문 분야의 한 서브 과목입니다. 저는 이제 지구과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넓게 보면 지구과학은요, 아주 물리화학, 생물처럼 기초과학이에요. 기초과학이고 우리 지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환경을 연구하는 환경과학이고 종합과학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구과학이 아주 특징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구과학은 아주 다양한 시공간 규모를 연구를 합니다. 아주 뭘까요? 우리 먼지, 소용돌이,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광활한 우주 스케일까지 아주 다양한 시공간 규모를 연구를 하는데 어렵지만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접근 불가능해요. 내가 요즘에 태풍 때문에 이제 많이 사람들이 힘들어했는데 태풍을 연구하고 싶어요. 근데 태풍에 직접 들어가서 연구할 수 있나요? 상당히 위험하죠. 내가 심층 해류를 연구하고 싶어. 아주 심해에 들어가서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탐구하고 있는 대상을 쉽게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학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접근 불가능이고요. 두 번째가 통제 불가능이에요. 아까 제가 서한 경계류, 동한 경계류 얘기했죠. 서한 경계류가 동한 경계류보다 빠른 이유가 지구 자전 효과랑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내가 지구 자전을 멈춰볼까? 이게 가능한가요? 이건 못 가능해요. 우리 자연현상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상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지구를 한 2배 빨리 돌려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심을 조금 더 깊게 만들 수도 있고 수심을 다르게 변화시킬 수도 있고 이랬을 때 해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해류의 성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주 다양한 실험을 통제를 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근본적으로 지구과학의 접근 불가능, 통제 불가능 성격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모델링이다라는 것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모델링은 아주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해양 모델링은 1980년대부터 보통 시작을 했는데 조금 복잡한 그림이긴 하지만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해양을 예전에는 그냥 한 개의 그냥 물덩어리로 봤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 해양학이 고도화되면서 어떤 지점에서 수평 방향으로도 열과 운동을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연직 방향으로도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해양은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해양을 거의 60개 층으로 나눠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제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해양이 60개 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양이 복잡하게 점점점 해양 모델링이 이제 발전을 해왔습니다. 자, 해양 모델링의 어떤 기본적인 이 원리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없지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어려워하시지 말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방정식이 하나 있어요. 어떤 물질이 초기 농도가 C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타임이 0이었을 때 C 값이 100이죠. 처음에 100이라는 농도가 있는데 이게 dt분의 dc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데 변하는 게 지금 마이너스 kc로 변하죠. 점점점 줄어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게 하나의 방정식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값은 시간에 따른 c의 변화를 알고 싶어요. 그렇죠? 시간의 함수인 c의 변화를 알고 싶은데 k 값은 어떤 비례상수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 수 있어요. 식이 하나고 변수가 하나잖아요. 방정식을 우리는 풀어요.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미분한 형태여서 이제 미분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냥 수학적으로 풀면 c는 아까처럼 c0라는 초기값, 이 100이 되겠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exponential minus kt라고 해서 우리 고등학생들은 알 거예요. 지수함수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시간에 따라 미분을 하게 되면 저 왼쪽 이 방정식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대로 그린 게 이제 오른쪽 밑에 있는 그래프랑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 농도를 100으로 놓고 비례상수를 0.00005로 놓으면은 저와 같은 아주 완벽한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해양을 구성하는 이 방정식이 이렇게 풀리지 않는 식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푸는 식을 이용해서 다르게 풀 수 있어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푸냐 봤더니 시간에 따른 c의 변화를 시간을 델타 t라고 봤습니다. 이런 건 이제 타임 스텝이라고 하는데 1초 간격, 2초 간격, 100초 간격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시간에 따른 c의 m 플러스 1번째 농도 변화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C의 n번째 농도 변화라고 하면 이게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가 되겠죠. 이거는 마이너스 K C의 n번째 농도다라고 놓으면은 밑에 보시면 C의 n 플러스 1이 나옵니다. C의 n 플러스 1은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델타 T K 가로 닫고 C의 n이다라고 나올 수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값이 C의 n을 알고 있어요. 일단 초기 값을 알고 있습니다. 초기 값을 알고 있고 얼마 만에 시간 간격의 값도 알고 있고 처음에 비례상수도 알고 있으면 그 다음 n 플러스 1번째 농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왼쪽과 같은 식으로도 구할 수 있고요. 이 식을 오른쪽처럼 오른쪽 제일 끝에 항을 C의 n 플러스 1로 놓으면 밑에 같은 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식이 조금 차이가 나지만 거의 비슷해요. 근데 어떤 식이 조금 더 유용할까라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 양해법, 음해법 해가지고 좀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뭐 왼쪽 같은 경우에는 내가 T랑 K를 어떻게 좀 잘못 조정을 하면은 마이너스가 돼요. 농도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계산이 오류가 되는 뭐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는데 이걸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그냥 강의 오기 전에 플롯 해봤습니다. 검은 라인이 아까 말한 우리가 수학적으로 푼 해예요. 수학적으로 푼 해이고 그다음에 빨간색, 파란색, 뭐 녹색 이런 것들이 초기 값을 주어서 다양한 모델 기법을 이용해서 푼 그런 수치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직접 수학적으로 안 풀고 초기 값만 알면은 그거의 변화량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은 되게 복잡한 방정식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처음에 뭐 편미분이긴 하지만 시간에 따른 유의 변화, 그 다음에 x 방향의 유의 변화, y 방향의 유의 변화가 있고 이것을 구동하는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아까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초기 값을 이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에 따른 변동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것은 공간에 따른 변동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지점에서 ij 포인트에서의 값을 알면은 그 옆에 값도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수치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조금 어렵겠지만 뉴메리컬 모델, 그죠? 수치 모델의 기본적인 이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수치 모델은 이렇게 4차원 상태의 아주 조밀한 이 모든 지역에서 계산이 가능하지만 많은 계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좋은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를 뭐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게 KMA, 저 예전에 기상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기상연구소에서 쓰던 기상청 옛날 버전의 슈퍼컴퓨터고요. 오른쪽에 가이아라고 써 있는 게 이제 미국 연구소에서 쓰던 슈퍼컴퓨터입니다.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제일 좋은 타이탄이다라는 슈퍼컴퓨터고요. 자, 오른쪽 끝에 있는 컴퓨터는 제가 지금 연구실에서 설치해서 쓰고 있는 컴퓨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컴퓨터 하나하나가 슈퍼컴이 따른 게 아닙니다. 모든 컴퓨터의 CPU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연산이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컴퓨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꾸준하게 이런 이 자연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 제가 미국에서 귀국했을 때 우리나라 슈퍼컴의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냐라는 걸 한번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한번 top500.org라는 그런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현재 1등부터 500등까지 전 세계 슈퍼컴퓨터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추적을 해보면 예전에는 91등이었어요. 그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100등, 뭐 200등까지 떨어졌죠. 자, 그래서 새로운 이제 우리가 슈퍼컴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1등으로 다시 올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좋은 컴퓨터가 나오고 뭐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더 좋은 컴퓨터가 요구가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컴퓨터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우리나라가 일단 지금 한 10몇인가요? 16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에서 지금 제일 좋은 슈퍼컴퓨터를 운영을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31위, 32위가 우리 기상청에서 일기예보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이스트 컴퓨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SKT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다 분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집에서 한번 보세요. 세계 1위 컴퓨터는 어느 나라가 갖고 있는가? 그때 다릅니다. 지금은 아마 미국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몇 년 전에는 중국이 세계 1위 컴퓨터를 갖고 있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연구소가 이런 이 프린스턴 연구소가 이 해양 모델이나 이런 이 기상 모델, 일기예보 모델 같은 것들을 잘 운영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연구소입니다. 여러분께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잘 모르실 거예요. 커크 브라이언이라는 박사님인데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과학자입니다. 해양 모델을 선도적으로 만드신 박사님이고요. 그쪽에 이제 해양에 관련된
된 그런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기호라는 교수님이 계셨고요. 이분은 해양 지질학을 아주 그 선구자셔가지고 이 기호라는 해저 지형을 이제 발견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핀란드 교수님도 계세요. 핀란드는 여러분들이 엘니뇨 라니냐 잘 알죠? 라니냐라는 이름을 명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핀란드 교수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 하면 아인슈타인이 있죠.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그분보다 더 유명해진 분이 있어요. 작년에 지금 이제 노벨상을 많이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마나베 스쿠로 박사님이라고 이 해양 모델이나 대기 모델에 처음 선구자적인 그런 논문을 쓰셨던 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커크 브라이언 박사님이랑 친구세요. 그래서 두 분이 아직까지 지금 거의 90이 다 되셨죠. 그런데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연구소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한 그런 결과를 여러분들께 서비스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다를 이렇게 아까 촘촘히 나눈다고 그랬어요. 어떤 시간에 어떤 지역의 초기값만 알면 수치적으로 그저 시간에 따른 시공간적인 변동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다를 이렇게 촘촘히 나눠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 대서양에 흐르는 저건 이제 멕시코 만류인데요. 멕시코 만류의 흐름을 잘 이렇게 수치적으로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어디 밖에 나가서 관측을 하지 않고요. 물론 이제 관측 자료를 초기 자료로 쓰죠. 초기 자료로 써가지고 이 슈퍼컴퓨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교수님, 시뮬레이션 결과가 잘 맞나요? 물론 잘 안 맞을 때도 있고요. 잘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거 같은 경우에서는 인공위성 자료랑 비교를 해보면 거의 유사한 패턴이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생각보다 바다는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보는 해류가 이렇게 한 줄로 그려져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상당히 역동적으로입니다. 자, 적도로 왔네요. 우리 태평양 적도로 왔어요. 태평양을 보시면 자, 적도는 아까 수온이 높다라고 했죠. 근데 적도 한가운데 조금 수온이 낮은 곳들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바닷물에 밑에 있는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강한 이 태양 복사를 많이 받는 적도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이 해수가 존재하는 그런 용승 해역 같은 것들도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감상해 보세요. 우리 유화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 같죠? 그림 그리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쪽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많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 근처에도 자, 아까 돌발 퀴즈로 나왔던 그런 해류가 쫙 올라오는 게 보이네요. 그죠? 그런 쿠로 시작하는 해류죠. 그런 해류가 잘 변동을 하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까지 잘 시뮬레이션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 해양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해양학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강의를 하면서 모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학생들이 얘기를 해요. 해양학은 너무 어려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한강화 현상 우리가 왜 배워야 되나요? 저는 차라리 해양에 관련된 낚시하는 법 배우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혜로워지려면 뭘 배워야 될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낚시하는 걸 잘하는 학생이 지혜로운 학생이에요. 자, 단순히 이런 서한강화 현상은 어떤 지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려웠던 그 수치 모델링, 그죠?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런 지수함수로 떨어지는 이런 것을 푸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는 지식을 원하지 않고 생활에 꼭 필요한 낚시 같은 걸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요구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학부모들도 있고요. 심지어 선생님들도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라고 많이 주장을 하세요.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젠가는 필요성을 느끼는 테마가 뭘까요? 낚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생활에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언젠간 필요성을 느껴요.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활에 필요하면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요새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양학, 이런 지식, 이렇게 서한 강화 현상이 일어나구나,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것들은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학교 선생님들이 과학 시간에 가르쳐 주지 않으면 평생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학생들은 지구가 자전한다는 사실 알까요?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걔네들은 해피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구가 자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런 지구 환경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해양학, 해양과학은요. 순수과학이에요. 제 좌우명입니다. 학이 시습지면 불영여로 합니다.
이게 공자님이 하신 말씀인데 때때로 익히면은 기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때마다 기쁘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바다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도 제가 항상 공부하면서 이제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유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께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해양 환경 시뮬레이션에 관해서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교수님과 그리고 끝까지 또 많은 질문을 남겨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선별되는 동안 교수님께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온라인 강연을 해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제가 하고 있는 뭐 연구나 이 해양학에 관해서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어 가지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해양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장치 그리고 설명 그리고 어떻게 그게 데이터 시키고 그것을 해석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아주 우리 시청하신 유튜브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그 중에서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쳐버린 남고생이라는 아이들이 갖고 계신 분인데요. 그 X 액티비티는 현재도 그러면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사용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수거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들로 하는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XBT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XBT가 일단 뭐 CTD 아까처럼 뭐 이렇게 연구선을 이용해서 관측을 안 해도 되고요. 일정하게 항상 유지하고 있는 상선이나 심지어 이제 항공기를 통해서도 이제 투하가 되는데요. 그래서 아주 비용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해양 관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측이 되고요. 특별히 관측을 하는 이유가요. 예전에 XBT 관측했던 관측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을 똑같이 지금 관측을 해요. 그 얘기는 예전에 비해서 지금 바닷물의 온도가 얼마나 높아졌는가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기후변화에 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 70년대, 80년대 관측했던 자료를 똑같이 관측하기 위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아주 싸게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관측을 합니다. 근데 아쉽게 회수는 못해요. 회수는 못하고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는 뭐 이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는 오제이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그 해양 관측 기기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설치를 해놓고 계속 볼 수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해양 관측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아주 소규모 그룹, 관측 프로젝트에 참여한 교수님들, 박사님들만 자료를 썼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양 과학의 발전이 조금 늦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소개해드린 뭐 아고플로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국제 협력으로 이 자료는 모든 세계의 과학자들이 편하게 무료로 데이터를 쓸 수가 있게끔 그런 협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관측 자료들은 다 오픈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뭐 물론 그렇지 않은 자료들도 뭐 있긴 하지만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주 편하게 관측 자료를 다운받아 가지고 쓰고 분석하고 연구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좀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한방스라는 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그 바다에도 국경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자 바다에서 수집한 그 데이터를 전 세계가 공유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대부분의 나라들이 당연히 공유를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수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오늘 설명은 안 했지만 네. 뭐 음파의 전달이라든지 네. 뭐 예를 들어서 잠수함 같은 거를 이제 디텍트하려면 이제 음파가 어떻게 굴절하고 뭐 이런 걸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일부 군사적인 목적으로 수집한 뭐 이런 거를 제외하고 해양 과학을 위해서 수집한 그런 자료들은 대부분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북한은 공유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여러 가지 해양 그 자원들 그리고 해양 환경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저희 북한에서도 자료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J2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준비 과정, 그리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교수님께서 아까 우리 유튜브 시청하신 그 친구들에게도 해양학 관련된 전공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두 가지 질문. 해양학을 전공하면 이제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예, 일단 해양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뭐 첫 번째로 해양학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까 어떤 방정식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따라가면서 이제 해를 구하는 거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해양의 운동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힘이 무엇인가? 바람이 있든 뭐 마찰력이든 지구 자전 효과든 뭐 여러 가지 점성력이든 여러 가지 힘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정식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공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양학 전공을 잘 하셔야 되고 네네. 그 다음에는 좋은 컴퓨터가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잘 이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코딩 같은 걸 많이 하는데요. 프로그래밍 그런 능력들이 좀 있으면은 보다 수월하게 시뮬레이션을 조금 수월하게 이제 연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자, 예. 저희가 이제 해양학 관련되면 그냥 해양에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만 연구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게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LD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그 위도가 비슷하면 저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해수 온도가 비슷하다고 이렇게 배웠는데 그러면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실제 수온이 나타난 지도를 살펴보니까 조금 찌그러져 있는 형태를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한류와 아까 난류 말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요인이 예.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뭐 아주 다양한 요인이 있겠죠. 일단 맞습니다. 위도에 따라서 태양 복사량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저위도에서는 바닷물이 따뜻한 게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류가 흐르는 지역, 난류가 흐르는 지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온이 변하겠죠. 그거 외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용승이라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이 바람에 의해서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에크만 수송이라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심층으로부터 이렇게 바닷물이 올라와 가지고 차게 만드는 그런 효과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도 같은 경우에도 용승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태평양 같은 경우에서도 주로 동태평양 연안, 그래서 캘리포니아 연안이나 그다음에 페루 같은 그런 연안에 이 해안선과 평행하게 바람이 불면은 용승이 잘 일어나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가지고 항상 위도에 평행하게 동일하게 이 수온 분포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 네. 다음은 최은영 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그 해양 환경을 이해하고요. 정확하게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파악하게 되면 이게 추후에 그 미래 해양 도시 건설하는데 어떤 또 도움을 주는지 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미래 해양 도시가 건설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일단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우리가 지금 일기예보를 하잖아요. 일기예보를 하는 것처럼 바다도 해양 예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미래 예측에 활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일 파도가 어떻게 칠지 우리 지금 일기예보할 때 그런 예보도 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해류 패턴이 어떻게 변할지, 수온이 어떻게 변할지, 염분이 어떻게 변할지 해가지고 예측 자료를 잘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아주 다양한 기관에서 이 해양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용해서 해양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측 자료가 당연히 미래에 조금 더 안전하고 훌륭한 그런 해양 도시를 만드는데 충분하게 기여를 하겠죠. 예. 네. 다음은 그 해양을 진로로 두고 있는 학생이 좀 남겨주셨습니다. 해양은 물화생지 4개 분야가 있는지, 그리고 이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생명 영역으로 가고 싶은데 추천하신 과나 직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아주 다양한 진로가 있습니다. 해양학도요. 제가 오늘은 저는 이제 물리해양학 쪽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화학해양학도 있고요. 생물해양학도 있고 지질해양학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양의 전반적인 것을 배우고 싶으시면요. 뭐 지구환경과학부라든지 해양학과라든지 뭐 지구과학과, 지구과학교육과 이런 데에 들어오시면은 해양의 전반적인 것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부분에서
물리적인 요소가 재밌다, 아니면 뭐 생명에 관한 요소가 재밌다라면 조금 더 고학년 때 좀 선택 과목을 많이 늘려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대학원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뭐 연구자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학과가 존재를 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요 모든 국립대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양학과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양학과 또는 지구환경과학부 뭐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은 관련된 그런 이 진로에 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질문을 남겨주신 그 학생분께서는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울대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해류, 염분, 온도 등이 바뀌면 그 계속 다시 관측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바다는 끊임없이 변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관측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 우리 해양학자들은 바다를 어떤 생명체처럼 느껴요. 이게 생명체처럼 느끼기 때문에 항상 같은 지점의 수온, 염분, 밀도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다음에 10년 후 다르고 그다음에 100년 후에 뭐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해양 관측을 해야 되고 관측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이 대표적인 이유가 바다는 생명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끊임없이 변하는 바다를 관측하고 그걸 기반으로 예측하고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네. 크라운 샘도에서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그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그 내용하고 좀 연장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드넓은 바다에서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염분이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일단 많이 측정해야 되고요. 많이 측정해야 됩니다. 이게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악어 플로트라든지 그다음에 글라이더 같은 것들이 무인 해양 관측기기로 많이 투자를 하면 많이 측정이 가능하죠. 자, 그런 뭐 방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소개는 많이 안 드렸는데 인공위성으로 한꺼번에 측정할 수 있습니다. 사진 찍듯이. 그래서 수온도 측정할 수 있고요. 인공위성으로. 그다음에 해수면 높이, 그다음에 요즘에는 염분도 인공위성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 밝기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염분 값으로 보정을 해서 이렇게 변환을 시켜가지고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측 자료를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조밀한 그런 이 관측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네, 정확하게 그 해양 환경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 그리고 저 변화된 주기를 잘 선정해가지고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오늘 돌발 퀴즈가 있었는데요. 교수님, 돌발 퀴즈 정답이 무엇이셨나요? 예, 돌발 퀴즈는요. 많은 학생들이 아실 것 같은데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예. 네, 정답을 맞춰주신 분은 DAYI님이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질의응답도 해보고 특히 진로에 관련된 질문도 함께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열정적으로 끝까지 강연도 해주시고 답변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광주 발명 페스티벌과 함께하는 금요일의 과학터치 특별 강연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광주과학문화협회 유튜브 채널 GSC를 참고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해양환경 시뮬레이션이라는 주제로 공주대학교 장유순 교수님과 함께 자리를 가져보았습니다.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